일단 최종 정리 보고 싶은 분들은 최하단 최종 정리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제가 따로 경제 트릴레마는 이거 물가 고용 국제 수지 중 두 가지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시점에는 각국의 경제 상황마다 한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각국은 요걸 높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든 국가가 같은 방법으로 번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크게는 내생적 성장과 외생적 성장은 아닌다. 미국의 경우에는 내수 주도의 자국 소비 시장을 키우는 방식이죠. 물가 고용을 잡아요. 대신 국제 수지를 포기합니다. 제조업을 한다 하더라도 자국 안보에 관련된 제조업을 하는 거에 가깝지. 일본도 같은 식이에요. 중국의 경우 외생적 성장, 수출이 중요해요. 성장 방법으로 국제 수지를 흑자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대신 물가를 잡고 고용을 포기합니다. 사실상 미국에 기생하는 거죠. 수출해서 민간 시장을 돌리고 한국도 비슷한 구조고. 그래서 미국, 중국, 유럽, 중국이 수출주도, 미국이 소비주도, 그 다음에 유럽이 딱 혼합 경제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생각보다 민간 소비 비중이 높은 게 보이시죠? 이 뜻을 오해하면 그러면 국제수지와 물가, 국제수지와 고용이 반비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리 호경기가 된다 하더라도 고용 배수가 1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건데 여기서 나머지는 관리를 해서 하되 우선순위가 그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식이에요. 물론 이제 큰 구조에서 한국이 고용 수지 그러니까 구인 배수가 1 이상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물가를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의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통제 못하는 게 있어요. 국제 수지를 통제 못합니다. 외국의 소비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에 맞춰서 잘 팔릴 때 잘 관리를 해서 재정을 낮추고 반대로 국제 수지가 떨어졌을 때는 저 재정을 활용해 가지고 고용과 물가를 잡는 데 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정상적인 경제 대응 방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꾸 반비례로 생각하는 이유는 대다수 경제가 강하다는 개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요. 미국은 60년대 때부터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져 왔어요. 사실 닉슨 쇼크나 이런 것들도 뭐냐면은 이 국제수지가 이렇게 쭉 떨어지니까 그걸 대응해 보려고 여러 가지 이제 근본이제도 포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는 시도 중 하나였습니다. 플러스엄 기준점으로 삼을 때는 신자유주의 이후 이제 개념이 좀 바뀌었는데 1% 내외일 때 정도가 딱 플러스엄이다. 2% 3%부터는 조금 논란이 있는데 3% 이하는 무조건 마이너스엄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역대 최고의 경상수지 적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3% 넘어갈걸요? 제가 기억하기에. 그래서 과거도 그렇지만 미국의 이런 경상수지 적자는 달러를 과도하게 살포한 결과의 폭풍입니다. 과잉 수요가 일어나니까 자국 내 이제 소비 시장은 당장 증가를 해요. 근데 미국이 판매할 만한 그런 새로운 산업이나 시장 그 제품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원인은 군사비 지출과 과도한 복지로 이루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고요. 린드 존슨의 베트남 전쟁과 과도한 복지 지출, 요게 스태그플레이션 때도 그렇고 오일 쇼크까지 합쳐져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2000년대 대중국 투자와 서브프라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팔레오콘들은 이걸 복지 전쟁 국가라고 불러요. 유럽식 3인주의를 복지 전쟁 국가라고 부릅니다. 저거 전쟁 안 일으키면 감당이 안 돼요. 과잉 수요에 의한 달러, 이게 미국의 소비 시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해외에 많이 돈을 써요. 그 해외 유출로 경상수지는 더욱 커지는 겁니다. 이게 트리핀 딜레마와 함께하는 핵심 원인입니다. 이건 사실 굳이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도 과잉 수요를 만들게 되면은 해외 수입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해외 여행이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가 적자로 들어가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미국 정부의 달러 살포지만 해결은 정부 지출과 자유무역 둘 다 줄여야 해요. 그게 지금입니다. 혹독한 시련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순위를 선택한다는 뜻은 뭐냐?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있어요. 미국이 경상수지가 적자고 한국이 경상수지가 흑자인 것처럼 이건 구조적으로
그 관리를 해도 최대치 고점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내생적 성장, 한국이 수출 주도 성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이 그럼 우리가 과거에 옛날처럼 이렇게 수출 중심으로 가겠다. 이건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이건 이때나 가능했지. 다른 나라 전쟁 나가지고 거기에 수출하는 거나 가능했지. 미국이 과거처럼 저렇게 수출 주도 경제로 가겠다. 못 갑니다. 균형점을 바꾸고 조율을 하는 것 뿐이에요. 미국이 외생적 성장을 하는 경우에는 기축통화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로 결정이 나요. 근데 미국이 저걸 포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별로 최우선 사항이 바뀝니다. 물가, 고용, 국제 수지 개선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한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때 가장 시급한 게 물가가 됩니다. 어느 나라든 유지해야 돼 한 가지, 포기해야 돼 한 가지, 그리고 시급한 한 가지. 2008년 이후 서비스업이랑 기술 산업이 성장해서 이 양적 완화를 어느 정도 커버를 했거든요. 이걸 정확히 따지면은 요 시기에 미국 경제가 소비 시장이 작살났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의 수입이 줄어든 거 1번. 두 번째, 어느 정도 괜찮아졌을 때가 2015년 이후부터인데 요때는 기술 기업들과 그 다음에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저걸로 균형을 맞춘 게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2008년 이후 글로벌의 물동량이 확 떨어졌어요. 이만큼 미국의 구매력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거의 2014년까지 엄청나게 줄어들었거든요. 세계 무역 성장률도 원래 엄청 잘 나가다가 작살이 났었고, 그래서 전체적인 물동량을 보면은 여기 한 12년, 14년, 2008년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요렇게 계속 유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물동량은 저렇게 비슷하게 유지가 되어도 예를 들어 물가가 안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에게는 대단히 고통이었죠. 그 스노우볼은 굉장히 오래 굴렀습니다. 표를 알겠지만은 지금 현재 미국 국제수지 적자가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역대 최고 최저치거든요. 이건 전편에도 이야기한 한 100% 마이너스 썸입니다. 자유무역 자체가 미국에게는 해악으로 동작하고 계속 방치하면 미국이 그냥 경제가 붕괴하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어요. 물가 고용 잡겠다고 과도한 달러를 뿌려서 달러 유출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물가를 잡는데 어떻게 달러를 뿌리는데 공급을 늘리면 되잖아. 그럼 거기에다가 돈을 뿌려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할 때부터가 그 인플레이션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원인이 있으며, 두 번째는 옐런 같은 경우가 고학 경제를 추구했고 밀턴 프리드먼 같은 경우가 MMT를 추종하면서 정부 부채 무역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거 지금 이제 차백은이나 그쪽이 이재명이 주장하는 바랑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이 관리하는 거, 이 국제 수지가 최우선입니다. 근데 이 국제 수지는 정부 재정 수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정부 재정 수지를 줄이고 국제 수지를 일단 정지합니다. 자유무역 정지합니다. 외국에 관세 매길 거야.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수지는 혼자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금리가 낮아지고 일자리를 빼앗을 불법의 임자 쫓아내면서 관리 중이지만 결국 이건 깨질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국제 수지 개선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세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세계는 그 준비를 해야 되고 좋은 시절은 다 갔고, 유럽은 그냥 우리가 기축통화국 될래, 군대 키워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다시 재부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이전 생각이랑 똑같아요. 이건 그냥 블록 경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삼국지가 펼쳐지는 거죠. 각각 블록 경제, 세 가지 블록으로 나뉘어질 거라고 봅니다. 중국 블록, 그 다음에 유럽 블록, 미국 블록. 자, 그럼 원래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경제가 강하다는 개념은 뭐냐면 트릴레마 중에 한 가지 요소는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과 개인이 그걸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는가. 이 방어력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생산성이 얼마나 있는가로 버텨지는 겁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정부를 신뢰하지 않죠.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을 철학을 삼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경제를 유지를 해요. 독립성과 자율성,
반대로 유럽은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의 공동체주의적 포용성을 강조하는데 유럽이 신분제 국가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귀족주의 국가인데 유럽의 독립운동은 아시아의 식민지 독립운동과 좀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카탈루냐가 독립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원래 부자이던 사람들이 세금으로 너무 많이 뜯기니까 독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귀족들이 왕권들이 부자들 그 뜯는 경제가 유럽 경제의 태생이잖아요. 그래서 부자 지역의 독립운동입니다. 그거를 공동체주의로 포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중국은 비인간성이죠. 장기 매매가 국가 산업인 중국을 보고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은 저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강함으로 작동합니다. 인간을 어떻게 죽여도 상관없는 경제니까. 그래서 이 강력함을 결정하는 게 어쨌든 생산성입니다. 아무리 장기간 일을 시킨다고 해봐야 생산성 이거 자체가 전부입니다. 그리고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적절한 수준까지는 오래 일하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엔지니어도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인도나 얘네들 일하는 스타일 보면 있잖아요. 되게 느려요. 그리고 인도 애들은 입으로 일하는 기본적으로 우리도 2010년 이전에 그런 식으로 일하는 애들 많았는데 입으로 일하는 애들 사기꾼 같은 애들 인도가 또 워낙 사기가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약간 그 성향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천재 몇 명은 있을지 몰라도 인구가 많으니까 평범하게 일 빡세게 잘하는 이제 그 천재 밑에서 중간 계층을 차지하는 계층으로 따져보면은 한국인은 훨씬 뛰어나요. 단지 한국인은 영어를 못한다. 이거 하나가 더 영향을 미칠 뿐. 자, 한국의 물가. 어떤 곳이든 정상적 경제라면 물가를 최우선적으로 택합니다. 물가는 어떤 경제든 정상적이라면 최우선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팬데믹 이후 우리가 4년간 경험해봤고 락다운 독재로 경험해봤지만 물가를 잡지 못할 경우 이래도 가난해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최근 이재명이 이길 때 경제 참모로 있던 MMT를 주장하던 최백은이란 경제학자가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100억을 뿌려도 돈 없는 사람은 화폐 가치가 녹아도 영향이 없다. 서민들은 화폐 가치가 녹는 게 좋다는 논리인데 이건 아르헨티나, 터키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은 서민을 선동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이거 지네들이 일으켰잖아요. 바이든 때 미국 시민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너무나도 이상하다. 차를 살 수도 없고 집을 살 수도 없는데 바이든은 너무나도 경제가 좋다고 한다. 나는 해고되면 친구 집이든 부모 집이든 2, 3년 있을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일하면서도 실시간으로 물가가 올라 적자가 나고 있다. 차라리 리세션이 낫다. 이거 영국에 지금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 차라리 지금이 제일 괜찮은 겁니다. 경기 침체는 정상적인 경제 순환인데 오히려 디플레이션 때는 서민들이 좋아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반대입니다. 디플레이션 기간에 대다수 손실은 누가 감당하냐면 자산가들이 받아요. 그래서 이미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일자리 정도를 잃을 뿐입니다. 정부는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죠. 경기 침체 2, 3년은 사실 자산가들에겐 현금을 투자해서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겐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되는 기간이에요. 특히 빚을 내고 부동산으로 뻥튀기한 자산가들과 기업들이 무너지고 그 시체가 거름이 돼요. 그래서 이때마다 경매가 발달을 하는 겁니다.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반면 인플레이션 기간에 자산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속적으로 부자가 됩니다. 특히 고정급을 받는 공무원, 군인들은 일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가난해집니다. 결국 순서대로 취약한 계층에서부터 중산층까지 이 취약성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힌 후에도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잡혔는데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가격 정가를 시작하고 있죠. 생활 물가가 올라요. 취약해질수록 잉여 현금 흐름이 줄어드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거고 이게 경제학의 기초입니다. 이걸 경제학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저러고 떠들고 앉아 있습니다. 저 사람 민주당 쪽 사람이 저 사람 민주당 쪽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 일단 라면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가격 올라가고 있고 국내산
그래서 저는 이런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목을 매달아 교수형을 처해도 전혀 동정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처참하게 죽어도 모자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의 전체 공동체의 인생을 망가뜨려요. 대다수가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정치인을 택할 경우에는 어떨까? 요걸 한번 봅시다. 남미는 식상하니까 튀르키예를 보죠. 튀르키예 이거 보면요. 그 파란색이 실업률입니다. 무슨 실업률이 10%인데 그러면 흰색은 물가라는 거잖아. 회색 이게 79% 이렇습니다. 뭐야 이거? 5% 6% 실업률에 허덕이고 이래도 가난해진 심정에 지금 한국인 상태인데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상상을 못할 정도 수준이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의 실질 임금이 실시간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독재자 경제의 특징이에요.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에르도안이. 인플레이션이 나면은 저금리하고 돈을 더 풀어야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잠깐만 MMT잖아. 이 사상 지금 이재명이잖아. 이거예요. 막대한 인플레이션 시기 에르도안은 중앙은행에 개입을 합니다. 저금리 정책을 강화해요.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믿어요.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게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지금 몇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 악화는 완전히 반대되는 괴상한 경제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5%까지 강제로 내립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내가 틀렸구나 하면서 중앙은행이 저렇게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수입하는 튀르키예의 에너지 가격까지 상승하니까 답도 없습니다. 화폐 풍고에다가 공급 부족까지 넘어가니까 수요가인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 이제 남은 건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까지 이어져서 인건비까지 그대로 계속 전가되는 악순환이 지속이 되거든요. 이거 고용도 깨고 소비도 깨고 한번 다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 물자를 최대한 끌고 와야 됩니다. 공급 부족을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건 정부 돈이죠. 언젠가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하냐?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49% 인상. 이거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딱 문재인 때 이거 7.3%, 16.4%, 10.9% 이렇게 빡 올려버린 거. 잘 생각해보면은 최저임금이 딱 두 회로 29% 올랐습니다. 이걸 동의한다면 앞으로 부동산과 물가 상승에 불만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런 조치는 노인들의 은퇴자산과 청년들의 낮은 임금이 같이 녹아서 하위 계층을 절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가를 아직 안 치렀죠? 치러야 됩니다. 자, 노인은 취업을 하고 20대는 한파죠. 이런 식으로 7, 80대 노인들이 경쟁률 3대1에 달아가면서 취업을 하는 상태로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노인들의 임금이 녹아버렸다는 뜻이에요. 노후 자금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디플레이션이 서민에게 더 낫다는 건 1880년대에도 증명되었습니다. 1850년대 곡물법이 막았던 식량 인플레이션. 국부론으로 그래서 자본주의 시작이라고 하는 시장경제의 시작이라고 하는 국부론으로 곡물법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으로 전환이 됩니다. 1870년대에 영국은 인류 최초로 기아를 벗어난 국가가 돼요. 근데 이제 영국 안에서 인구가 너무 늘어버려요.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안에서 생산되는 식량으로 또 수입되는 식량으로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어쨌든 상황은 좋아지니까 숙련 노동자들뿐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도 노조에 가입하고 서비스업 시대가 이때부터 펼쳐지게 되고 하얀색 웨딩드레스도 이때부터 나옵니다. 빅토리아 여왕 따라서 1880년에 러시아와 미국의 곡물이 수출되니까 시장에 퍼져버리니까 20년간 롱 디플레이션, 장기 불황으로 이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때 돈 있는 사람들, 영국의 힘은 약해지더라도 독일을 부상하고 영국의 대중 자체는 오히려 살기 좋아집니다. 이 시기를 벨 에포크의 절정기로 불러요. 기아가 해결되고 서비스업이 늘어나자 복지 제도도 늘어나게 됩니다. 바꿔 생각하면 인플레이션 시기 1850년과 1870년 이후가 비교를 해보면 알 겁니다. 분명 1870년 이후는 디플레이션 기간인데 대중들이 살기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또한 무의미한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게 돼요. 정의라는 개념을 찾기 시작하고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식량 생산
생산 자체에도 한계가 걸리니까 오세아니아, 남아공, 캐나다로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영국은. 저렇게 식량이 늘어나도 영국 안에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에는 한계점에 도달한 거죠. 미국은 아일랜드와 새로 개방된 동유럽의 사람들. 동유럽은 이 시기 오히려 봉건제를 더 강화했다가 이제 드디어 열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고, 그리고 유럽 대륙의 숙련 엔지니어들이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숙련 엔지니어가 어찌되었든 그 위에 있던 부르주아 귀족들 밑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은 숙련 엔지니어가 나와서 기업가가 될 수 있고 사회 최상류층이 될 수 있고 밑바닥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많이 이주를 했어요. 그게 미국이 영국을 앞지른 배경이 있습니다. 국가 경제 성장 규모를 제외하고 보면 서민들에겐 디플레이션이 사실 더 좋습니다. 지방, 농촌, 시골이 딱 그 디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경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해당 지역 사람들이 쫓겨나고 땅을 가진 사람들만 잘 살게 되는 것도 인플레이션의 원인입니다. 지금 당장 성수로 가도 이게 예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땅을 가지지 못하는 사용자들, 즉 서민이 쫓겨나요. 홍대 가격이 너무 높아지고 그 땅값이 높아지니까 물레로 확장이 되었잖아요. 물레가 만약 여러 가지 땅값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과도해졌을 경우 물레도 다른 곳으로 쫓겨나게 될 겁니다. 청년들도 사실 그것 때문에 30대들이 경기권으로 쫓겨나게 된 거죠. 즉 우리가 하는 투자라는 건 인플레이션을 덜 고통스럽게 막기 위한 겁니다. 화폐 살포를 좋아하는 인간은 최대한 아랫계층 사람들을 마른 걸레 짜듯이 짜서 자신들의 권력을 얻기 위한 정치적 전략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이 통화 순환을 적절하게 계속 굴리면서 생산성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들이 이 경제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단지 각각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적 구조에 의해서 택할 수 있는 경로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생산선만큼 적절하게 통화가 관리되어야 합니다. 생산선만큼 통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통화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적정 인플레이션과 실질 GDP 상승률을 함께 가져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익, 즉 부가가치고 그 원인이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산성이 증대되길 거부합니다.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왜? 능력이 있을수록 이 사람들은 정부에 의존하지 않아요. 자, 한국의 인플레이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이 일으킨 인플레이션만 봐도 정치적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의도적으로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서 제외되었어요. 근데 실제 주거비에는 반영되는 비용으로 작동을 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때 부동산 오른 게 이렇죠. 자, 인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잡은 MB 윤석열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마치 돈 뿌리는 걸 줄이면 있잖아요. 돈을 받던 백억견들은 자신이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자인 것처럼 여기면서 불만을 터뜨려요. 지지자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지자를 설득 안 해요. 논쟁 안 해요. 보통 지지자들, 정치인들끼리 논쟁하는 이유는 중도층들은 그 논쟁의 퀄리티를 가지고 택하기 때문에 아직 정치색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신규 고객 개척이지 저쪽 고객이 된 경우에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즉 정치적 비용으로 정치인, 정부의 화폐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한번 풀면 되돌리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건 세금이 항상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정의 폐해를 범하면 안 돼요. 함부로 베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어떤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동정으로 공짜를 제공받은 사람들은 그게 끊기면 오히려 당신을 원망할 겁니다. 그건 쇼펜하우 시절부터 쭉 내려와서 공짜 바이러스, 이 배급견 바이러스, 배급 바이러스가 있는 것도 여기에 속하죠. 중앙은행이 그래서 독립이 된 거예요. 정치적 비용으로 안 되니까. 뭐 따지지 말고 고용 다 깨도 된다. 경제성장 깨도 된다. 물가 잡아라. 이걸 총맞을 각오하고 한 게 폴 볼커입니다. 정치적 비용으로 화폐 살포를 막을 수 없다. 대다수 사람은 인플레이션이란 개념이 없다. 생산성이란 개념이 없어요. 부가가치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금리를 조정하는 중앙은행을 독립시켜버리고 최대한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도 단 하나 때문입니다. 물가를 잡으라고. 고용을 부수든 경제성장이 뭘 어쩌든 물가를 잡을 때까지 금리를 내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나머진 모두 부수적이에요. 그래서 중앙은행 항상 늦어요. 끝까지 봅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식료품, 인건비가 잡혀봐야 이래도 가난해집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다 똑같아요. 영국도 자식 먹이려고 굶는 부모가 있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 사람들 꽤 있을걸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적당히 수요를 부수는 작업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잡습니다. 수요를 부순다는 뜻은 고용을 죽인다는 거죠. 기업이나 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미리 대비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경제를 알아야 될 이유입니다. 특히 중앙은행을 알아야 됩니다. 자, 디플레이션 단계에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썸에 들어갔을 때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다? 이 뜻은 사실 디플레이션 마이너스 1%가 되는데 중앙은행 금리가 5%라는 뜻은 실제 화폐 구매력의 가치는 6%라는 뜻이 됩니다. 뭐야 이거? S&P 500급인데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금리로 계속 지속이 된다. 심지어 이 금리가 다시 디플레이션 때 낮춰져 버리면 이 채권 가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시기에 채권을 많이 사는 겁니다. 정부에 의존하는 인간이 많을수록 밀턴 프리드먼이 말했던 마약 같은 인플레이션 지속됩니다. 즉 배극견들이에요. 저는 이런 상황 때문에 배극견이라 부르는 거, 인간 취급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사회의 암덩어리들입니다. 모두를 죽이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동체 모두를 죽이는 방식을 택하는 게 이 배극견들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것들은 사회의 짐이자 이웃과 사회를 공격하는 자들이에요. 단순히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짐이 아닙니다. 돈을 뿌려야 된다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보타주를 하는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노동운동의 원래 생디칼리니스트들의 원래 첫 번째 방식이었거든요. 사보타주, 두 번째가 총파업입니다. 이것들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돈을 뿌려야 된다고 하면서 이웃과 사회를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당당하게 이런 걸 얼굴 까놓고 와서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얼굴을 안 깠나? 마스크를 굳이 쓴 거 보니까. 이것들은 인간말종 패급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패급 배극견입니다. 저 머리가 아니라 대가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재앙덩어리는 말기암 같은 것들입니다. 이건 공동체 전체에 뿌려요. 중요한 거는 이 생산성을 누군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세금도 누군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설거지를 누군가 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설거지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길 버리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제가 바라는 건 이런 것들에게 절대 동정이란 걸 베풀지 말라는 겁니다. 모두가 빠져나갈 수는 없고 당신은 일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동정을 베푸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처에 왔을 때 멸시와 무시로 최대한 관계를 끊어내야 되고 애초에 불행덩어리이기 때문에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마이너스 썸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돈은 여러분들 인생 자체를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특성을 확장시킬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행한 상태에서 돈을 벌면 똑같이 불행해지고요. 마약 중독자에게 돈을 주면 마약을 먹고 알코올 중독자에게 돈을 주면 알코올을 먹고 그리고 소비 중독자에게 돈을 주면 소비를 합니다. 만수르도 돈을 펑펑 쓰면은 답이 없거든요. 돈 빌리고 다니고 지금 사우디의 국왕도 지금 그 상태잖아요. 한 번 뿌린 통화량은 100%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부만 조정할 뿐이에요. 이들은 되돌릴 수 없는 통화량을 저지르고 책임도 안 집니다. 돈을 덜 뿌린 건 얼마든 되돌릴 수 있어요. 이거는 디플레이션에 과하네? 그럼 돈을 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을 과도하게 뿌린 건요 다시 회수가 안 돼요. 즉 그 인플레이션 누군가 생산성으로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그게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하면서 세금도 내고 연금도 감당하고 죽게 두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그렇게 공격을 당했으면 멸시라도 할 수 있어야죠.